우주 공간에 나가서 우리 지구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지구로 귀환한 우주 비행사들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애정이 샘솟고 나의 자금을 인식하고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을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망 효과라는 것인데요. 물론 오쏘는 이 용어를 차용해서 우리 채널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과학 같은 추상적 학문의 힘을 빌려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찰해본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적인 측면에서 오쏘가 차용한 것이고, 실제 조망 효과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경외심 체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자 데커 켈트너의 경외심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압도적인 존재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보잘것없음, 자금을 대면하게 됩니다. 온몸은 전율하게 되고 눈가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로 봤을 때는 나의 상식을 벗어나는 아주 거대한 것, 그리고 그것의 질적 특성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경외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경외심을 느낄 때 작은 것에 매달리게 하고 사회적 시선에 신경 쓰게 하고 자기 비판적이게 만드는 자아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우리의 삶을 대면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타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경외심이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많은 실험들을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자료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들이 타인에게 얼마의 몫을 배분할지 결정하는 실험들을 진행하였는데, 경외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좀 더 관대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신의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이 미국 기준으로 백인들 중에서도 사회 지배 성향이 높은 사람들도 관대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외심을 왜 느끼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왜 추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외심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자아를 벗어나서 이 세계의 여러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작은 자아의 고민거리들을 벗어나서 어차피 그 문제들이 더 큰 맥락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는 순간 작은 자아를 탈피해서 제대로 된 연결된 삶에 집중하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그것이 즐겁고 우리를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경외심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외심을 경험할 때 날아가는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디폴트 셀프를 말합니다. 과제 모드, 즉 특별한 인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휴지기에 작동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디폴트 셀프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나는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등등을 비롯한 기본적인 자기 정체감 중에 하나가 이 디폴트 셀프입니다. 최근에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더 큰 존재감을 키운 것이 이러한 종류의 자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심을 경험할 때는 디폴트 셀프가 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나와 다른 것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혼연일체의 기회가 마련된다. 사람을 좀 더 개방적으로 그리고 이타적으로 만든다. 이것이 경외심의 체험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이득이 많이 있는데요. 한 실험에서는 경외심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인사이드 아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외심을 경험할 때 크게 두 가지가 변하는데, 첫 번째는 내면이 변한다.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이 변하고 지각하는 방식이 변한 그 사람은 외면적으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외심의 대상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을 통해 그 대상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전전두피지를 통해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들을 언어, 문화적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 몸 안에는 옥시토신과 도파민 등이 분비가 되면서 미주신경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정과 몸짓은 크게 달라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주 오싹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외심의 경험은 음악과 미술, 글 등을 통해서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경외심을 둘러싼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대한 미지의 대상을 만났을 때 경외심의 마음을 품고
또 그것이 야기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살아남았던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DNA로 내재되어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반드시 그 경외심이 인도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결성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자연으로의 연결, 타인으로의 연결, 공동체로의 연결 등이죠. 실제로 실험에서 박물관에 학생들을 데려간 다음에 그들에게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을 보여주고 난 후에 이 학생들에게 나는 무엇이다의 문장을 완성하게 했더니 전부 나는 대학생이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댄스 동아리 일원이다 등등 인간 집합의 일원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사실 이 책의 저자인 데커 켈트너는 감정 연구의 대가인 폴 에크먼의 제자입니다.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리사 펠드만 베럿이 학문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폴 에크먼의 사상이었죠. 이 폴 에크먼은 제자인 데커 켈트너에게 경외심 연구를 추천하게 되고 데커 켈트너는 평생 경외심 연구에 매달리게 됩니다. 스승인 폴 에크먼의 주장은 정서라는 것이 곧 생존과 관련이 있는 생각과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경외심은 우리에게 타인과 협력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실제 인류는 그러한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해온 역사를 DNA에 탑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불안 세대 바른 행복의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와 데커 켈트너는 공동 연구를 수행한 적도 있고요. 결이 좀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외심은 맥락에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문화가 다르면 경외심을 다른 형태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곳에서 위대한 사람을 볼 때 느끼는 경외심에는 다른 문화권과는 달리 두려움이 좀 더 섞여 있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신을 대면했을 때 어떤 문화권에서는 순수한 두려움으로 부복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사랑과 환희의 경험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와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외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자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심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료가 바닥난 사람이 처절하게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경외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이 형성되었을 때 느끼는 경외심도 문화권을 막론하고 강력하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스포츠 경기장, 정치 집회, 결혼식 등에 참여해서 우리가 되는 느낌, 고양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어떤 수비수가 넘어졌는데 상대방이 강력하게 슈팅을 때릴 때 그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봤을 때 이 사력을 다하는 모습, 거기에 집단 열광이 실현되면 경외심은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경외심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런 종류의 경외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대한 자연, 산, 처음 가서 본 어떤 산맥들, 거대한 폭포 등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은 꼭 거대한 자연을 대면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미술, 글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음악적, 미술적 경험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오소도 어떤 피아니스트 의 연주를 보고 경외심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만만한 표정, 그리고 턱 의자에 앉더니 주저하지 않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수많은 음들이 뇌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지? 저렇게 열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실수 한번 하지 않으려면 관련된 뇌 부위들은 얼마나 커져 있는 걸까?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이나 빼어난 미술 작품을 볼 때 인간은 경외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같은 건축물의 어떤 예술적인 장치들, 건축물의 아름다움, 거기에 음악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 이 종교적인 경외심이 더욱더 배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첫 번째 경외심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들의 감동적인 일화, 처절한 분투, 그 끝이 절망일 때 구원이 임한다는 스토리는 경외심을 극대화시키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오크들의 공격이 최대치에 이르러서 전사들의 사투도 한계에 다다르고 아기와 노약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간달프가 군대를 이끌고 등장하는 장면, 이런 장면에서 인간의 처절한 분투와 구원자의 등장이 일으키는 경외심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과 죽음의 순간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생과 죽음. 우리는 이것들을 입에 자주 올리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삶에 젖어들어서 이런 것들을 잊고 지내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을 직면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매몰되어 있었던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지적인 순간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예컨대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철학적 깨달음이 있었거나 혹은 과학적 발견 등을 했을 때 우리는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소도 간절히 추구하는 것은 이런 종류에서 얻는 경외심입니다. 미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지적인 희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8종류의 경외심이 국가와 문화를 막론하고 가장 흔하게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연구 결과이고요. 책에서 나오는 인상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이라크 전쟁의 파병간 스테이시 베어라는 사람이 어떤 공격을 받아서 주변의 건물들과 차들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근처의 벙커 안으로 몸을 숨겼는데 이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래먼지가 온 코와 입안에 가득할 정도로 그 정도로 폭발력이 강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벙커로 뛰어가는 동안, 그리고 벙커에 몸을 숨기는 순간에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희한하게도 생사의 기로에서 경외심을 느낀 것입니다. 거대한 폭발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식하고 내가 매달리는 걱정과 근심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이 감옥 같은 파병 생활에서도 일종의 자유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평화로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을 타게 되면서 다시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외심은 불안, 두려움, 공포보다는 존경심, 미적 감동과 가까운 정서라고 합니다. 저자는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과 경외심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상 가능한 아름다움일 때 경외심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경외심은 예상 밖을 벗어나는 거대한, 그러면서도 신비한 무언가를 맞닥뜨렸을 때 경험하는 정서입니다. 한편 이 경외심이라는 것이 예측을 벗어나는 거대한 것, 미지의 것을 보았을 때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대한 것, 미지의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자의 답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요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집합체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적 관점에 눈을 뜨게 되면 세상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보이게 됩니다. 완벽하게 구별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연결을 보고 그 연결에 속한 부분으로서 바라본다. 이 경외심을 경험하는 순간에 시스템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나와 자연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도가 평상시에 조금 궁금했던 인간의 정서, 감정 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외심이고 또 다른 하나가 웃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 경외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대한 시스템이 내 눈앞에 드러났을 때 내가 겪게 되는 정서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내내 경외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에 경외심을 느낀 순간들이 있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경외심을 찾아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나? 혹은 경외심을 주는 장소로 여행을 가야 하나? 우주의 기원을 보고 싶다. 모든 지식들은 다 추측일 뿐이고 진짜 내 눈으로 우주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볼 수가 있다면 아마 나는 전율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등등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종류의 경외심은 잘 모르겠고 지적인 측면에서의 경외심은 끝까지 추구하자. 그것이 즐겁고 또 내 삶에 의미가 있으니 그런 종류의 경외심을 추구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읽기에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